2차 시 하죠. 13주 2차 시 계속 합시다. 연애간의 탈낭만화라는 그 주제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각각의 베스트셀러 한 권씩을 선정을 해서 연애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것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죠. 지난 그 1차 시 말미에 이어서 70년대를 대표하는 그 베스트셀러 겨울 여자를 덮어봅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남성 판타지가 그 여성 인물 이화에게 투사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화는 이 소설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너그럽고, 처음 데이트하는 날 석기가 슬롯 머신 가게에서 돈을 잃자 이화가 선뜻 돈을 대어주고 그녀의 태도는 마치 석기에게는 무엇이든 자기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는 그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듯한 태도. 어이가 없죠. 남성 판타지가 이제 이화에게 그대로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만날 때 주로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는 쪽도 이화고, 술 취한 남자를 집까지 대다 주는 편도 이화고, 집까지 대다 주고 나서도 이화는 자청해서 남자 집에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손수 요리를 해주거나 밥을 사 먹고, 외로워하는 남자가 안쓰러워 보이고 염려되어서 참. 그러니까 남성 판타지라는 게 뭡니까? 여성에게 바라는 이런 여성을 바란다는 얘기죠. 이게 70년대 이 소설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관객이 봤단 말이죠. 남성의 판타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때 남자는 그녀의 이화의 눈빛에서 어떤 아늑함과 자기가 그 속에 문득 감싸이고 싶은 부드러움 같은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또 애인이었던 석기가 죽고, 석기가 죽고 석구의 친구의 수완과 함께 그 석기의 뼈가루를 뿌리고 돌아온 날, 이화는 수완과 술을 마시면서 오히려 수완을 또 위로하고, 괴로워하는 수완에게 이화는 전 괜찮아요, 그리고 취하시면 제가 붙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것 말고도 이화의 천사 같은 목록은 상당히 이제 길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화의 선행인 남자에게 밥 사주고 도박비 대주는 행위, 술 취한 남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행위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지하는 바, 여자에게 밥을 사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여자를 바래다 줘야 한다는 당위는 오랫동안 남성의 의무인 것처럼 그런 덕목이었죠. 남성다우면 그래야 한다. 그다음 또 여성은 그런 남성을 또 좋아하고, 이것이 이제 오히려 또 남성들을 짓눌러 왔던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작가는 밥 사주고 돈 대주고 바래다 주는 주체 위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감에서 밥 사주고 돈 대주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판타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작가는 이러한 판타지를 이화에게 투사했고, 이화는 남성 판타지를 기계적으로 구현한 그런 인물. 그래서 이화는 결국은 작가 이상형을 구형하는 그런 인물을 수행하느라 스스로의 개성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무엇보다도 이화의 관대함은 남성의 성욕을 마주하면서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는 석기에게 자진하다시피 동정을 주고, 모교 교수자 중년의 이혼남인 호민이 교수로서 체면 때문에 이화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자 자진해서 그 앞에서 옷을 벗고, 석기의 친구 수환이 석기에 대한 의리와 죄책감 때문에 이제 석기가 죽은 다음에 이화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표현을 하지 못하자 이화는 저 수환 씨한테 제가 석기 씨를 다 극복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환 씨도 극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해결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집에 꼭 가셔야 해요. 집에 꼭 가셔야 하는 거 아니면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으세요 라며 제 편에서 적극적으로 수환의 욕망에 응대하는. 대부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욕을 빈번하게 느끼고 여성의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글쎄요, 그런지 어쩐지는 이제 다 다를 텐데,
또 이제 하여튼 이 글은 그렇습니다. 또 성욕은 때로 죄책감을 유발하게 남성들은 드물지 않게 성욕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더라. 이런 사정에서 남성의 성욕을 이제 먼저 감지하고 요구를 받기도 전에 먼저 옷을 벗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 입장에서는 뭐 달콤한 이상형으로. 자, 이게 70년대 상황이에요. 70년대 상황. 하여튼 이화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녀는 실상 남성과 성관계를 전혀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표백된 인물. 그러니까 남성이 원하니까 자기의 진실한 소망을 억누르고 남성의 욕망에 그야말로 순교자적으로, 그러니까 성처녀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기능한단 말이에요. 이 소설에서. 즉 자신의 자발적 욕망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을 포용하려는 욕구가 이와의 행동에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만, 이 박수현 선생의 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겨울 여자를 해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평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라는 인물은 대단히 비현실적이죠. 아무리 70년대라고는 하지만 이화가 현실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남성 판타지에서 공상된 인물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근거로 기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젊은 남성은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결혼은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살스비라는 사람에 따르면 결국 여성의 성적인 해방이란 학창 시절을 마치고 출세가도를 달려가기 전까지 마누라와 가족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젊은 중산 계급 청년에게 딱 어울리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성적 관계를 이제 젊은 남성들이 이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남성 심리로부터 성적으로는 자유롭지만 결혼을 거부하는 여자라는 이런 전형적인 남성의 판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설 겨울 여자에서 여성인물 이화의 성격은 이런 전형적인 남성 판타지를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화는 전 누구한테도 속해 있지 않아요. 아무한테도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속해 있어요. 아무한테나요. 이런 언명대로 모든 남자에게 자유롭게 자신을 내던지지만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대로 말 그대로 남성의 판타지를 구현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작가는 몸은 석대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남성 판타지를, 그러니까 작가의 판타지이기도 하고 70년대 남성 일반의 판타지이기도 하겠죠. 이것을 이화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인물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비례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남성을 먼저 배려하고 성욕을 느끼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남성 앞에서 먼저 옷을 벗고, 그러면서 자신의 성욕은 또 소거한, 또 결혼을 요구하지 않고, 이런 자질은 남성 여성에 품는 판타지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타지들 한 몸에 실현하는 이화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화의 핍진한 내적 고뇌와 갈등을 거의 묘사하지 않아요. 그녀의 성격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00년대 이런 소설이 발표됐으면 엄청 그 욕먹고 그 가치평가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70년대는 이게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작가는 사랑의 구체적 양상을 진지하게 천착, 깊이 있게 살피기보다도 이성에 관한 판타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판타지는 순진할 정도로 솔직하면서도 다 이제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또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일 정도로 일방 남성 중심적인 사고,
라는 얘기죠. 이성애관은 막연하고도 자기 본의적인 그런 판타지와 연애를 동일시하는 연애관은 뭐 유아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70년대의 어떤 현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현실, 성적으로는 보다 경직되었고 연애가 지금보다 덜 자유로웠던 70년대이기에 연애는 체험되고 간파된 것이라기보다는 기형적인 판타지를 실현하는 추상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의식이 지금보다 보수적이었던 현실에서 대중은 연애 체험을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체험의 부족으로 연애를 추상적으로 상상하기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독자는 작가가 제공한 판타지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연애관과 교감하고 감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조혜일의 이런 그 겨울 여자에 나타난 추상적인 연애관이 70년대의 그런 억압적인 그러면서도 이제 그 지금과는 이제 그 좀 판이하게 다른 그 어떤 성적 그 자유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70년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당대의 그 보수적 성의식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의 보수적 성문화로 인해서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는 지금보다 위력적이었고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순결을 강조했던 거.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 앞에서 지금보다 자주 좌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 그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에 관한 판타지는 역설적으로 성적 부자유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쭉 넘어가고요. 뭐 다른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남성의 좌절감의 배경에는 보수적인 성윤리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적 현실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을 소망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죠. 그 역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현실에서 좌절당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그 소망은 이처럼 비현실적인 판타지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이 비현실적인 판타지는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쉬운 여자를 꿈꾸는 남성의 적나라한 그런 내심은 조엘 소설의 주변적인 자리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출연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뭐 지금 내가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다른 또 소설에서도 조혜일은 남자들은 대개 여자를 매우 손쉽게 구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남성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누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혜일 소설의 남성 인물은 70년대입니다. 빈번하게 쉽게 육체를 허락하는 여성들을 꿈꾼단 말이에요. 이건 역설적으로 여성들이 쉽게 육체를 허락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실이 쉬웠다면 남성들이 이런 판타지를 이토록 끈질기게 꿈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즉 이른바 쉬운 여자에 대한 남성의 끈질긴 판타지는 보수적 성의식이 만연한 70년대 시대상의 역설적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 여자 여성인물 이화가 그 대학생 이화가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남성 판타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앞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 판타지는 결혼에 대한 남성의 부담감 혹은 거부감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막중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성을 꿈꿨다. 따라서 이러한 판타지의 배경에는 결혼의 당위가 유력적이었던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어떤 70년대의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문화적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문열의 이제 80년대 이문열의 그 레테 연가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겨울 여자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소위 추상적 연애관은
연애가 드물었던 시대의 산물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 자체에 대한 낭만적 꿈을 폐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멸을 겪은 이후에 가능해지더라. 이제 이것은 뭐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열망이 좌절되거나 했을 때 이제 사랑에 대한 낭만적 그런 어떤 소위 환상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문열의 레트 연각에 적실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문에 연재된 후에 83년에 이제 처음에 발간됐군요. 이 문열의 레트 연가는 여기는 37살에 성공한 화가이자 유부남인 민승우와 27살의 노처녀 희원의 연애담. 10달가량 지속된 성공한 화가이자 유부남인 민승우와 27살의 노처녀 희원의 연애담. 레트 연가. 10달가량 지속된 이들의 관계가 좀 기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눈으로 보자면 연애답게 해줄 이렇다 할 사건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두 사람의 서로에게 호감과 열정을 느끼는 정황은 명백한데 이제 어떤 연애라고 할까 사랑이라고 할까 그 관계를 대하는 이 민승의 태도, 자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한 애정을 표현하다가도 갑자기 냉정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 소설에 보여요. 그래서 이 민승우 성공한 화가이자 유부남 민승우는 애초부터 우리는 도덕적일 수 없다는 단정 때문에 그녀에게 몰리 도망갔다가도 내 비겁과 소심에 대한 모멸감, 희혼에 대한 맹목적인 열정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무모한 애착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런 도덕의식과 열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자 이제 소설의 현대적 의미에서 소설의 인물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그 내적 갈등, 자아 분열, 이런 인물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인물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 인물을 이제 뭐 비판하거나 막 관계없이 소설에서 작가가 인물을 형성화 그릴 때, 근데 앞에 70년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던 겨울여자의 이화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건 왜 그렇다고 됐습니까? 남성의 그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구현된 그런 인물이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80년대에 이문일의 레트 연가에서 이 민승우가 이제 희원과 지금 이제 그때는 80년대 이 27살이었는데 희원이가 노처녀라고 하네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해야 노처녀라고 합니까? 80년대는 그랬던 거죠. 지금은 뭐 노처녀의 기준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결혼 정년기 되게 뭐 스물 한 5, 6세 여성은 그때 결혼하고 남성은 뭐 6, 7세 결혼하고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보편적으로 그 강요되다시피 했던 소위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 시기를 넘기면 이제 뭐 노처녀, 노총각 어쨌든 두 사람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민승우는 이제 어떤 그 이 희혼을 좋아하면서도 자신 유부녀고 희혼은 이제 처녀이기 때문에 그 미혼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도덕 윤리적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관계는 특히 성을 철저히 배제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어떤 뭐 이걸 우리가 보통 플라토닉 러브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 비웃는 그런 면에서 그런 그 의미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다음 가장 열렬히 연애할 때조차 탁자 하나 건너에 단정한 담 하나 어깨 사이가 한 뼘쯤 떨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이를 둔 요즘 말로 거리두기 이런 정수간 산보 걸으면서도 말 그대로 정수간 산보 이런 걸로 데이트 시간을 채우고 이미 로맨스로 발을 들여놓은 그들에게 성은 그들과 무관한 하나의 추상,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굉장히 터부시 금기시한다는 얘기죠. 민승우는 여러 번 희혼을 안을 기회를 갖지만 그때마다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해요. 민승우는 성을 배제한 관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책감. 여기에서 민승우의 도덕의식은 본민의 중핵을 이루더라.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과 그 희혼을 향한 열정과
이런 어떤 죄책감, 도덕의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하던 그는 이제 희원과 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포기하고 희원에게 이별을 이제 고합니다. 예술을 예술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한 것이다. 완전 철학적이죠. 그러면서도 또 사실 신파죠. 이 문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상화된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사랑을 이 레테의 연가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민승우의 어떤 도덕적 사랑관, 오늘의 시점으로 보면 매우 그 경직된, 이게 뭐 사랑이냐, 도대체 뭐 도덕 교사냐, 철학 교사냐, 이런 식으로 평가할 만큼 이런 인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승우 이 인물의 사유에 따르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성은 추악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 도덕적 사랑은 이제 낭만적 연애관과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도덕적 사랑은 사랑을 육체를 배제한 정신성의 최고치로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낭만적 연애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대를 상대로 꿈꾼 사랑은 그것을 통해 둘의 정신이 보다 높게 끌어올려지고 우리 삶이 생이 온갖 고통스러운 부하는 그 무게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아니 뭐 그런 뭐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비웃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뭐 사랑도 뭐 좋겠죠. 좋겠죠. 다만 일정하게 좀 비현실적이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자, 낭만적 사랑은 이른바 플라토닉한 이상을 함유하고 그것을 통한 연인의 정신적 고양을 중대한 미덕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민성우의 이 레트의 연가에 나오는 이제 남성 인물 민성우의 도덕적 사랑은 낭만적 연애관의 전형이 이제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때론 낭만적 사랑은 성적 연결성, 성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그 터부시하는 이런 대단히 어떤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가톨릭의 이제 수도자가 처럼 또는 뭐 그 불교의 수행자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게. 이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현모양처.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의 이 가부장제가 억압했던 그러니까 여성에게 요구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여성상이 뭐냐? 현모양처라는 얘기죠. 현모양처. 현명한 어머니. 그러니까 맹자의 그 삼천지교라고 했나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슬을 갔다. 여기서 이제 그 유래가 있죠. 그런 현명한 어머니. 양처는 뭡니까? 양. 이제 아내로서 그 부인으로서의 그 선량한 그 얘기예요. 선량한.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모성성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에 한정하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낭만적 사랑 그러니까 그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 사랑을 강조하고 육체적 관계를 터부시하는 이런 어떤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현모양처의 양산이 많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에 기여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계속 설명되지만 희원은 결국 정상적인 가정의 현모양처로 살도록 권장되고 있죠. 이게 이문열식의 그런 그 도덕주의 있죠. 보수적 도덕주의. 낭만적 연애관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문열은 과거에 비해는 개방된 성의식과
자유로워진 성문화를 굉장히 문제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설 창작의 중대한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문열 소설의 낭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비해 개방된 성의식이 많이 했던 80년대적 현실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 있죠. 그러면서도 당대의 어떤 그 시대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정리를 하자면 추상적 연애관이 70년대 추상적 연애관이 연애를 체험하지 못한 청소년의 의식에 가깝다면 유치하다면 그 말이죠. 80년대 낭만적 연애관은 연애를 경험했지만 환멸을 곱씹을 만큼 깊게 체험하지는 못한 그런 청년의 의식에 가깝다. 아주 그 박수현 선생이 이렇게 그 수사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고 그렇습니다. 자,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3차 시로 넘어가서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 연애관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13주 2차 시 마치겠습니다.